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박은서 소설가의 현대소설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입니다. 성냥팔이 소녀가 생각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만 따뜻한 겨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그들만 따뜻했던 겨울 이야기로 보여주는 상류 사회의 위선과 허위의식, 전쟁의 비극과 아픔, 꿰뚫어야 할 속 좁은 가족주의, 박완서 현대소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해석. 성냥팔이 소녀가 생각납니다. 더 이상 그들만 따뜻한 겨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따뜻하지만 몹시 추운 겨울 이야기입니다. 반어적 제목을 통해 현대사회의 위선적, 이기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001년 동아일보 기사 깨뜨려야 할 속 좁은 가족주의 인용합니다. 문학평론가 권명아의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도 한국 문학, 특히 소설에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한국전쟁 이후 믿을 건 내 피부집뿐이라는 생각이 문학에 어떻게 반영되며 그것이 자기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냉혹하게 작동하는 타자 배제의 원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박완서의 대표 소설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에 대한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주는 가족이라는 생각은 신화일 뿐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만 있으면 모든 슬픔과 외로움이 사라질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사실은 가족 안에서도 끊임없이 사회적이고 계급적인 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애써 잊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쉽게 생각하는 요즘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박수진 국제시장, 또 고전소설 최척전입니다. 우리 전쟁이 얼마나 아플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품들 많습니다. 자,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은 기출 수능 학평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2년간만 보면 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것 도움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로 된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수특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 이해력 키워야 합니다. 제 자료 도움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전쟁 후를 살아가고 있는 수철, 수지와 오목, 삼남매의 삶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개인의 삶에 들이우는 그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960, 70년대 서울에서는 파괴된 도시가 복구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안정과 풍요를 추구하는 중산층 소시민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 유지나 출세를 위한 경쟁에 몰두해가고 있었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아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철이 오목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면서도 정작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위선적 모습을 통해 소시민 가족 공동체의 이면에 존재하는 배타성과 이기주의, 도덕적 몰락을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동생인데 찾으려 한데 나타나자고만 모른 척 하는 겁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 정리. 수지. 일사후퇴 때 어린 여동생 오목을 버리고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사실을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하다가 죽음을 앞둔 오목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오목, 수인입니다. 수지의 여동생, 고아원을 거쳐 양녀가 되지만 이용되는 것이 싫어서 뛰쳐나옵니다. 수지의 예대인, 자기 언니의 애인이죠. 인재를 만나지만 버림받고 같은 고아원 출신 보일러 공인 남편 일환을 만나고 고생하다가 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수철, 수지의 오빠입니다. 그의 오목은 수철의 막내 동생이죠. 중산층 가장이 되어 수지를 좋은 조건의 남자 결혼시키고 익명으로 오목이를 후원하지만 자기 가정의 평온을 위해 그녀의 삶을 끝까지 외면하는 위선적 인물입니다. 영란은 수철의 아내로 체면을 중시하는 인물로 속물적인 인물입니다. 오목에 대한 수지의 감정의 변화입니다. 어린 시절 헤어질 때 오목이에게 양보하는 게 싫어서 일부러 오목의 손을 놓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났을 때 자신의 잘못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오목이를 외면합니다. 결혼 후 다시 만났을 때 자신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오목이를 보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 은표주박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자, 은표주박이 나오는데 헤어지게 되는 계획입니다. 수지는 피랑길에 오목이에게 은표주박을 주어 오목의 관심을 온통 은표주박으로 쏠리게 해서 길을 잃게 해버렸습니다. 죄악과 불행. 자, 이 은표주박은 수지에게는 죄악의 씨앗이죠. 오목을 버리려고 했으니까요. 오목이에게는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오목의 정체성입니다. 오목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끝까지 간직한 물건이 바로 은표주박입니다. 자, 은표주박이 언니가 줬는데, 저 언니는 사실은 자기는 오목이를 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목은 이게 자기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잖아요. 참 불행합니다. 그죠? 수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죽기 전에 수지에게 건네는 물건으로 수지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언니가 줬는데 하고 끝까지 간직했죠. 이건 또 수지의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지가 죄를 뉘우치고 오목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길러야 함을 또 보여줍니다. 줄거리입니다. 전쟁 중 1951년 일사후퇴 때 피랑길에서 사람들의 물결로 붐비는 때를 틈타 7살 수지는 5살 동생 오목 수인을 은표주박 놀이개로 한눈 팔게 하여 손을 일부러 놓아버리고 혼자서 가족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가족들은 오목 찾기를 포기하고 피란을 떠나고 세월이 흘러 한국전쟁이 끝난 후 성인이 된 수지와 오빠 수철은 부모 유산덕택으로 유복하게 살아갑니다. 오목을 찾으려고 과원 봉사를 지속해오던 수지는 오목을 만나고 결국은 그녀가 자신의 동생임을 확인하지만 오목이 자신을 언니로 알고 둘의 관계가 밝혀지면 지난날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여 진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 가족인데도 이렇죠. 수철 역시 겉으로는 수소문하여 동생을 찾으려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오목의 행방을 알게 되었을 때 이름 없는 독지가로 잠시 취직을 도울 뿐 그녀를 가족으로 맞아들이기를 꺼립니다. 우연히 오목은 수지의 옛 애인인 인재와 인연이 다 짝사랑하게 되는데 수지는 이를 알게 되자 질투를 느껴 둘을 갈라놓고 그 후 오목은 같은 고아원 출신인 일환과 살게 되는데 일환은 오목이 낳은 첫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짐작하면서 오목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불행한 가정생활이 이어집니다. 이후 자선사업을 하며 사는 수지와 가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오목이 다시 만나 수지는 일환의 중동행을 주선해주며 그것으로 마음의 빚을 갚으려 하지만 오목은 결핵으로 쓰러지고 죽음을 앞둔 오목은 수지에게 은표주박을 아까 앞에서 이렇게 살펴봤죠. 감사의 표시로 건넵니다. 수지는 그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언니임을 고백하며 참여하지만 오목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슬프네요. 자, 뽐질거리는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고아로 자랐으면서도 그렇게 홀로 있어 보기엔 처음이어서 모기는 오목입니다. 그 무서움증을 이겨보려고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걸었다. 그러면 사면의 벽이 즉각 같은 물음으로 그녀를 조소했다. 자, 외로움으로 인한 공포를 이겨보려고 스스로 지금 대화하는 거죠. 외로움 때문에 벽이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자, 설 연휴에 혼자 있는 오목에 대한 벽의 물음입니다. 그 악랄한 조소에 비웃음에 그녀는 위축되고 마침내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릴 것만 같았다. 자, 오목이 느끼는 위축과 무력감입니다. 외부를 향해 굳게 셔터가 내려진 7층 건물 속의 정적과 공허는 그녀가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도 거대한 괴물이었다. 자, 학원의 급사로 지금 취직했습니다. 학원의 급사로 취직한 오목이 느끼는 심리를 비유적 표현으로 거의 거대한 괴물이죠. 그녀가 정적과 공허가 괴물 같았다. 자, 비유적 표현으로 정적과 공허를 거대한 괴물로 비유했죠. 은유법입니다. 원장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아마 고아원 원장인데요. 그 고아원 원장이 옛날에 뭐 그래도 도움을 많이 줬겠죠. 그라도 보고 싶었던 거죠. 그가 그 독특한 목청으로 뭐가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산무에 쫓겨 잊고 지내던 원장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무 할 일 없이 홀로 있게 되자 참을 수 없이 간절해졌다. 오목이 느끼는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죠. 우리 인물의 제시 방법은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가 있습니다. 직접적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말하기고요. 간접적 제시는 주로 대화와 행동을 통해 보여주기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그 이름을 악착같이 움켜쥐고 있다가 이름으로 자기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높으신 자존심이었던 걸 이제 알 것 같다.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어서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알 것 같다는 뜻입니다. 명절에 건물에 혼자 남아서 외로움을 느끼는 오목입니다. 연휴 이틀째 되던 날, 모기는 원장 아버지를 찾아보기 위해 영광학원을 벗어났다. 이름을 불러주었던 사람이죠. 일찍 돌아오도록 해 미쓰고 별 볼 일 없이 시내 사도로 다녀봤자 지갑만 하룩해지지 이득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이 지긋한 수의 영감이 생각해서 해주는 소린데도 목이 듣기에 내 따위 고아가 외출해 밭됐자 돈 쓸 일밖에 갈 데가 어딨냐는 비아냥거림으로 밖에 안 들렸다. 고아의 처지에 대한 오목의 서러움과 자존감 상실 때문이죠.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 이런 게 없으면 참 힘들죠. 앞에서 보면 위용당당한 위치에 있는 모습이죠. 7층 건물이지만 뒷문 밖은 생전 배치 안 되는 음험하고 더러운 골목이었다. 음험은 음산하고 험악한 뒷골목이죠. 그 앞면과 뒷면의 건물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죠? 뒷골목의 구옥은 옛집들은 거의 사구려 음식점이어서 쓰레기통에 넘치는 연탄재 위에 기얹은 밥 찌꺼기가 얼어 메밀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자, 메밀꽃처럼 하얗게 연탄재 위에서 피어나고 있는 거죠. 화려함 속에 가려진 더러운 뒷모습. 비유적 표현, 여기는 직유법이 쓰여있네요. 처럼 모기는 뒷골목에 볕을 차단하고 떡 버티고 선 7층 건물의 괴물스러운 덩어리, 이건 의인법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학원 건물에 대한 오목의 부정적 의식을 의인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다 라고 진저리를 쳤다. 집은 좀 편안하게 있어야 된다. 그죠? 번화가의 상점들은 모조리 닫혀 있었다. 철시 문을 닫은 한 거리를 색색의 가지 떼떼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통 때와는 다르게 걸음 그 자체를 즐기듯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게 보기 좋았다. 자, 오목과는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죠. 오목의 외로운 저지를 부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집에서 식구들,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설을 샌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식구들, 저희끼리만. 자,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식구들과 함께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는 오목의 외로움입니다. 5살 때 헤어졌으니까 참 그러죠. 얘긴데 모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식구라는 이름으로 저희끼리만 끼리끼리 뭉쳐서
자기를 떠돌리고 비웃고 약 올리고 있는 것 같아 외롭고 서러웠다. 식구가 없어서 소외되고 조롱받는 것 같은 오목의 외로움, 서러움, 서술자의 직접적이 말하기죠. 자기만이 식구라는 집단에 떠돌림을 당하고 있는 느낌이 그녀의 작은 가슴을 한없이 설렁하게 했다. 오목이 느끼는 소외감과 허전함이 드러나고요. 거리에서 가족이 없는 오목이 느끼는 소외감과 외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수철이 실질적인 가정 노릇을 하게 되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6.25 때 잃어버린 누이 동생을 찾는 일이었다. 수철은 오목의 오빠죠. 그는 돈 아끼지 않고 신문 광고도 자주 냈거니와 전국의 고아원을 사람시켜 또는 몸소 수소문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책임감과 가족애가 있는 오빠처럼 느껴지죠. 그 뒤에 달라집니다. 친척이나 친구들을 통해 어디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소리만 들어도 체면불고하고 따라 나서 동생의 생사를 애타게 점쳤기 때문에 그의 드물게 착한 마음은 이미 일가문중에 정평 나 있었고 칭송이 자자했다. 겉으로 드러난 수철은 가족애가 있고 책임감이 강했죠. 그러나 그 무렵 그는 이미 오목이라는 성명으로 부모 형제를 찾는 광고가 난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광고를 보자마자 그 진상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감추기에 급급했다. 오목 찾기를 꺼리는 수철의 위선적인 모습이죠. 이게 실제 수철의 모습입니다. 가족끼리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과 실제 수철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발행부수 몇십만 신문 광고 중 한 장을 감춘 것으로 온 세상을 눈가림할 수 없다는 것쯤 그가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수인이나 오목이를 기억하는 친척이 과연 있을 것인지는 긴가민가했다. 수인이는 수인이는 바로 동생이죠. 수인이나 오목이 그 원래 이름이 수인인데 오목은 별명입니다. 더군다나 외가 외에는 다 먼 친척이었고 세상은 갈수록 제 살기에만 바빠지고 있었다. 남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문제에만 집중한다. 타인의 삶, 공동체의 문제보다 자기의 안위를 중시하고 있죠. 지금도.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신문 광고를 감춘 것은 순전히 수지 때문이었다. 수지와 수인의 각별한 우애를 잘 아는 그로서는 수지까지 오목이란 별명을 잊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수지가 오목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걱정하는 수철입니다. 서로 이래 하는 거죠. 수지도 알면서도 모른 체 했잖아요. 오목을 찾는 척 하지만 실제 광고를 감추는 위선적인 수철입니다. 사진과 함께 실린 그 신문 광고를 보자 단박 그는 오목이야말로 그가 찾는 누이 동생 수인이란 걸 알 수 있었다. 터무니없이 옅된 사진의 얼굴은 그가 기억하고 있는 난리통에 먹을 것의 그릇이나 식구들의 지청구는 꾸중입니다. 한 몸에 봤던 수인이 오목이죠. 얼굴 그대로였다. 따로 알아보거나 긴가민가 할 여지조차 없었다. 오목임이 확실했다. 그때 누이 동생의 얼굴은 마치 인화한 것처럼 명료하게 그의 기억 속에 찍혀 있었다. 누이 동생을 잃어버린 때가 거의 중학교 때 5살짜리 동생을 잃은 거죠. 그럴 만도 했고 또 장남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그 얼굴은 그에게서 좀채 지워지지 않았다. 기억이 명료한 이유입니다. 다 컸어고 중학생 때만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또 책임감 때문에. 수인이가 오목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있음을 당장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 수인이한테 달려가지 못했다. 달려갈 생각보다는 자기 말고 누가 수인이를 알아보았을까 그것부터 두려웠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 걱정했다. 수철의 위선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수인이를 영영 모른 척할 마음까지 먹은 것은 아니었다. 그저 마음의 충격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한 정도였다. 수철이 수인을 찾지 못한 이유, 마음의 충격을 가라앉히려 했는데 그게 영영됐죠. 그러나 그가 정말 필요로 한 시간은 자기 말고도 오목이가 수인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동안이었다. 수인이 저지보다 주위의 시선과 평판을 신경 쓰고 있죠. 그런 일가 친척이 있어 그에게 제보를 해준다면 그때 가서 금시 초문인 척 누이를 찾아 나서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제보를 해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목을 찾지 않는 까닭입니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마침내 이산가족 찾기 온다. 이건 1980년대 초반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때 우리
전두환 정권 때입니까? 그 적극적으로 그 뭐 한 달, 두 달 했는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서 전국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그래가 뭐 전국의 사람들이 전부 울고 불고 야단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활발한 때라 수철이 가득한 마음을 위해 그런 기사나 광고라면 빠뜨리지 않고 훑어보았노라는 사람까지도 누이동생은 이제 죽은 셈 치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줄 정도였다. 그러나 오목이가 수인임을 알 사람은 천지간에 수철이 하나밖에 없는지도 몰랐다. 오직 자기만이 오목이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데 자신이 생길수록 그는 오목이를 찾아 나서기를 망설이게 되었다. 오목이를 오목이인 채로 내버려 둔들 어떠랴 싶었다. 오목이를 찾고 싶지 않는 수철이의 마음이죠. 그런 생각, 오목을 찾지 않으려는 생각, 처음 떠올랐을 때만 해도 스스로 섬뜩할 정도로 간사한 지혜였다.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을까? 참으로 망측한 심보였고 그런 자신이 정떨어져서라도 어떤 변명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며칠을 혼자서 궁리에 궁리를 거듭한 끝에 얻어낸 변명은 누이 동생이 몸담고 있는 곳이 하필 고아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 찾은 수철의 변명으로 수철의 비정함을 보여줍니다. 고아원에 있으면 동생이 그 있으면 더 쫓아가야 되잖아요. 뭐 살기도 잘 사는 사람이. 그는 새삼스럽게 고아원에 진저리를 쳤다. 고아원에 대한 혐오감입니다. 왜냐하면 오목이가 거기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아원 고점을 들어도 좀 양심의 가치가 안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고아가 고아원이 아닌 어디에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자기 신의 억지에 실수했지만 그 억지를 처리하지 못했다. 자,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오목을 데려오지 않는 수철입니다. 그때 수철이는 이미 결혼해서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자식을 두고 있었고 하나 남은 누이 동생 수지를 부럽지 않게 호강시켜가며 곱게 기르고 있었다. 수철의 유복한 가정생활입니다. 그들만 지금 따뜻하게 지내는 거죠. 오목이는 추운데. 그는 좋은 집 안에서 고생 모르고 자라서 그에게 시집와 그의 자식을 낳아준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했다. 오목을 데려오지 않는 이유, 아내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누이 동생이 하나 달린 것도 속으로 미안한데 하나를 더 끌어들이다니 그것은 과언으로부터 그건 차마 못할 일이었다. 오목을 데려올 생각이 없는 수철의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자, 뒷부분 줄거리 말할게요. 순이는 가난한 옛 여인인 인재와 오목이 만나는 광경을 목격한 날 오목의 목에 걸린 표주박 놀이개를 보게 됩니다. 수지는 질투심으로 둘 사이를 잔인하게 갈라놓고 동생도 알았죠. 오목은 결국 고아원 친구인 보일러공 일한과 살게 됩니다. 지하방을 얻어 신방을 차린 오목은 인재의 아이인 일남을 낳게 됩니다. 남편에 대한 오목의 죄책감과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짐작하는 일남의 사이에는 결국 술과 폭력의 고통의 나날만 이어지게 된다. 세월이 흘러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된 수지는 고아원 자선 활동을 하는 위선적이고 정치적인 귀부인이 됩니다. 집보일러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남 이녀의 부모가 된 일한과 오목을 만나게 됩니다. 오목은 수지에게 일한이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수지는 일말의 죄책감을 심는다는 생각으로 오빠 수철을 통해 일자리를 얻어냅니다. 일한이 중동으로 떠나는 날 오목은 결핵으로 쓰러집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수지에게 감사의 표시로 표주박을 건넵니다. 이게 참 미안하겠죠. 수지는 이거 오목이를 버리려고 수지가 그때 수인이한테 준 겁니다. 여기에 신경을 쓴 사이에 오목 손을 놔버리고 그랬는데 이 오목은 평생 이걸 간직하고 있잖아요. 수지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참여하지만 오목은 이미 죽어 있다. 슬픕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단편소설, 전후소설, 가족소설, 세태소설. 자기 동생도 언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자기 동생도 잘 살면서 모른 척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이죠. 비판적이고 회상적이고 사회고발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우리 사실주의 소설은 그 자체가 고발과 항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제는 전쟁의 비극과 이산가족의 아픔입니다.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입니다. 특징입니다. 배경 1951년 겨울에서 1980년대 서울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작품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이 부분은 어떠냐면은, 그, 뭡니까? 수철의 가족들이 탁탁하게 난로 피워놓고 이래 파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따뜻했는데, 오목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전쟁 작가 시점이고, 작가가 주로 중심 인물 수지의 시각에서 인물의 심리와 사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급속한 근대화 과정을 배경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사회적 윤리 사이의 갈등을 비판적으로 보여줍니다. 혈육조차 냉정하게 버리는 중산층의 이기심과 허의식 비판입니다. 6.25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라는 사회적, 역사적 사실을 극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을 설정하여 주제의식을 형상화했습니다. 오목이라는 사람과 수지와 또 수철이라는 사람과 이를 대표했죠. 인물들이 타인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현대인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공간적 배경을 적절히 활용해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과 비교해서 인물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과 대조되는 중심인물, 수지의 심리 변화와 처음에는 무시하다 반성과 또 참여를 하게 되죠. 변화가 드러납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